만약에 말이죠, 내가 정말 굳게 믿고 내 전 재산을 투자했던 회사가 알고 보니까 모든 걸 속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의 새빨간 거짓말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다면 과연 우리는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답답한 질문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정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공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당신은 그 보고서를 믿고 투자를 결심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요? 내 소중한 돈은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절망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신다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 그리고 미래산업이라는 회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A씨는요,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꼼꼼하게 기업 자료를 분석하던 꽤 스마트한 투자자였죠. 미래산업이라는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때 그는 이거다. 내 인생을 바꿀 기회다. 이렇게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가져온 결과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래산업이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취득했다는 아주 그럴듯한 보고서를 발표하죠. A씨는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져요. 결국 회사는 상장 폐지되고 A씨의 자산은 말 그대로 영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절망에 빠진 A씨가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법원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이 질문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회사가 한 거짓말이 그냥 사소하게 부풀린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말이었냐? 바로 이 문제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회사가 처음 주식을 발행할 때 그걸 산 사람이 아니라 A씨처럼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산 사람도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였죠. 우리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회사 책임이 인정된다면 임원들은 A씨가 잃어버린 돈 전부, 그러니까 손실액 100%를 다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사건의 결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돼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우리는 법원의 실제 판결문, 즉 판례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 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보죠. 중요사항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대법원은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합리적인 투자자가 이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사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라면 그게 뭐든 중요사항이라는 거죠. 와,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인데요. 법원이 어떻게 A씨 같은 투자자를 보호했을까요? 원래 기존 법원으로 회사가 처음 주식을 팔 때 그걸 산 투자자만 보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A씨는 해당이 안 됐죠. 하지만 법원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법조항을 찾아냅니다. 바로 사업보고서에 거짓말을 쓰면 처벌하는 조항이었죠. 법원은 바로 이 조항을 끌어와서 시장에서 주식을 산 투자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법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법원은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미래산업처럼 회계 정보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는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는 아주 명백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말이라고요. 회사의 재무 정보를 속이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 바로 판결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과연 A씨는 잃어버린 돈을 100% 다 돌려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정의라는 게 때로는 숫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실현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법원의 판단이 딱 보입니다. 법원은 임원들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지만 그 범위를 제한했어요.
회사를 직접 경영했던 대표이사에게는 A씨 손해액의 50%를, 그리고 다른 이사들에게는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특히 이 50%라는 숫자, 이게 정말 많은 걸 의미하거든요. 회사를 이끈 리더에게 아주 무거운 책임을 물은 거지만 동시에 손실의 전부를 떠넘기지는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아니, 그럼 왜 100%가 아니었을까요? 법원은 공평의 원칙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회사가 중요한 정보를 속인 건 명백한 잘못이죠. 하지만 모든 주식 투자는 원래 원금 손실의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망하는 데에는 회사의 거짓말 말고도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거나 하는 다른 요인들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A씨의 정말 안타까운 사연과 법원의 판결을 쭉 따라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그냥 안타깝네 하고 남의 일로 넘기면 안 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가이드, 딱 3가지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의심하세요. 회사가 내놓는 장밋빛 보고서는 그냥 참고자료일 뿐 정답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뉴스나 자료들과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모든 걸 증거로 남기세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바로 이 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나중에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험을 분산하십시오. 제발요. A씨처럼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건이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법원은 50%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정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그냥 사업하다 보면 이 정도 비용은 들 수 있지 하고 감수할 만한 수준의 처벌일 뿐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